여러분, 저금리의 고물가 구조, 제가 이거 변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연히 고금리에 살아야 되고요. 당연히 고물가 시대에 살아야 된다. 당분간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응하는 그런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말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석학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레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레리 서머스 교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경기 침체가 코로나 유행으로 인한 한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구조적으로 고금리 고물가 시대가 같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전 재무장관이기도 한 이 레리 서머스가 이런 얘기를 하는 데는요. 지금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 오일 쇼크 때처럼 말입니다. 구조적 침체를 맞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구조적 침체. 여기서 구조적 침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계속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금리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 부담이 계속 커지죠. 버는 거는 똑같은데 이자 부담이 커지면 소비를 그만큼 덜 하잖아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다 고물가는요. 이자 부담까지 있는 데다가 물가까지 올라가면 살까요? 그러면 소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구조적인 침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금리 시대는 다시 안 온다는 거예요. 사실 말입니다. 이게 1990년, 91년 이때 일본의 어떤 버블이 붕괴가 되고요. 2000년, 2001년 닷컴 버블의 붕괴가 됐었죠. 그리고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오니까 계속 전 세계 각국 정부들은 저금리에 이게 저물가 정책을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바로 이것을 완전히 바꿨다는 거예요. 대전환시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풀어도 너무 많이 풀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풀었다. 이게 거둬들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거둬들이는 데가. 거둬들이는 게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게 돈을 너무 많이 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장의 물가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게 뭐 공급망의 어떤 충격이라든가 미중 갈등에 대한 충격,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서방과 러시아의 갈등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게 시중의 통화량이 넘쳐나고 시중의 통화량이 넘쳐나니까 돈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져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다. 물가가 올라가니까 정부는 이거 잡아야 되겠다 하면서 금리를 올리는데 사실 금리 올려서 물가가 잘 안 잡힌다는 겁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7.7%의 물가를 2%대로 낮추고자 하나 이거 불가능하다고 석학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2%가 아니라 3%를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그만큼 구조적이라는 거예요. 구조적이라는 거. 그래서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빗대 보면 대한민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국가 부채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지금 1000조가 넘습니다. 1068조 8천억 원이에요. 2016년만 하더라도 국가 부채가 626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068조 8천억까지 됐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지금 적어도 말입니다. 450조가 넘게 늘어났잖아요. 5년 동안에 말입니다. 5년 동안에 450조가 넘게 늘어났으면 한 해에 아무리 적게 뿌려도 말입니다. 150조 이상을 계속 갖다 뿌렸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 시장에는 뭐 돈이 넘친다는 이야기가 하는 거지. 원화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져 있는 겁니다. 원화의 가치가. 그게 현실이니까요. 이게 우리나라도 이만큼 풀어서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푼 거예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더 풀어야 됩니다. 더 풀어야 돼요. 왜?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출산 고령화 문제 심각하잖아요. 2020년만 하더라도 총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5.7%였습니다. 2020년 5년에 가면 20.6%가 돼요. 계속 푼다는 이야기잖아요. 고령화 대책을 계속 내놔야 되고 고령화 대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말입니다. 복지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의료 비용이 그만큼 많이 지출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해야 돼요. 여기에다가 교육 관련 비용까지도 많이 나가게 되니까 나라 예산은 점점 늘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통화량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가 됩니다. 통화량은 난리가 나겠죠. 통화량은 뭐 안 그래도 지금 역대 최대 3,757조 9천억 원이라고 하는 10월 기준의 통화량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통화량이 늘어나면 통화량이 늘어나는 만큼 심각해진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통화량이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면 말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중에 자금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인데 자금이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져요.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는 올라가고요. 그러면 결국 정부는 이 물가를 잡고다 또 금리를 올려요. 그러니 저금리는 다시 안 온다는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그거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말입니다. 통화량도 늘어나겠지만 국가 채무도 더 계속 늘어날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면 2022년에는 1075조까지 늘어났던 것이 2023년 올해는 1182조까지 늘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게 기획재정부의 전망이에요. 게다가 2024년 내년에는 1298조, 2025년에는요 1415조가 돼서 GDP 대비 58.5%까지 늘어난다는 게 현실적이 됐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금리 시대는 다시 안 온다는 이야기예요. 통화량은 늘어나고 나라는 계속 돈을 풀어야 되고 그러면 저금리가 언제까지 갈까요? 이제는 고금리 시대에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기준금리가 4.5%입니다.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올 2월 달에 또 올릴 거거든요. 4.5가 4.25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올 3월에 가면 또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4.5가 4.75가 됐다가 결국은 5%까지도 넘어갈 수도 있는 게 현실이 되거든요. 이거 적어도 말입니다. 올해 안에는 내릴 가능성이 없어요. 게다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조적인 문제는요. 이게 참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영구 침체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제가 조금 빨리 이야기는 하는데요. 이야기하는 것들이 모든 게 현실로 다 와닿지요. 지금 제가 보통 한 3, 4개월 전에 이야기했던 것 아니면 한 5, 6개월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 전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직접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침체도 일시적인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 침체. 그러니까 L자형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L자형. 침체의 깊이는 어느 정도일지 확실하게 가늠하기가 좀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에 버금가는 그런 수준으로 길게 오랫동안 침체가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현재까지 예상이고요. 현재 상황이 점점 추세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 지표가 생각보다가 아주 잘 들여맞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과거의 지표가
쭉 추세적으로 현재까지 분석하니까 미래의 지표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는 오래도록 지속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 고물가에 우리가 적응하면서 살 수 있는 생활 패턴으로 바꿔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